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보습학원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만 학원 문을 닫아도 타격이 클 판에 2년 가까이 학원 운영을 할 수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수입은 한 푼도 없는데 건물 월세는 매달 따박따박 나가야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거기다 수십수년간 함께 일해온 강사들을 무책임하게 내보낼 수 없어서 한동안 사비를 털어 유급 휴가를 주고 있었어요. 강사들보다는 그래도 내 형편이 나으니까 인정상 벌인 일이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장기화되자 이것도 못할 노릇이더라고요. 결국 반년 만에 강사들과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까먹은 돈만 해도 상당했어요. 그동안 벌어둔 돈을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빼서 쓰고 보니 코로나가 끝날 무렵 제게 남은 건 학원 폐업과 3억 5천만 원의 빚뿐이더라고요. 학원 간판을 떼던 날 정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이룬 학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마치 내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슬픔도 잠시, 본격적으로 제 인생에 위기가 닥치더라고요. 그것도 평소 제가 아끼고 보살펴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가 망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히 내 인생을 짓밟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에요. 아직도 가끔씩 그때 일을 떠올리면 우라가 치밀고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 자주 듣던 이 채널에 저를 광분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와 동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외롭게 자랐어요. 제가 외동인데다가 저희 집은 외가 쪽으로도 친가 쪽으로도 왕래할 친인척이 없었거든요. 첩의 자식이었던 아빠는 대학 시절 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본가와 연을 끊었고 외동딸이던 엄마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는 바람에 찾아갈 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명절 때 친인척들로 북적이는 집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친척이 많은 애들은 명절 용돈도 많이 받기 마련이었는데 그래서 철없던 시절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 형제가 많은 집에 시집가겠다고요. 내 자식들만큼은 나와는 달리 북적이는 집안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명절 용돈도 듬뿍 받으면서 말이죠. 명절도 명절이었지만 평소에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 혼자 집을 지켜야 했거든요. 부모님이 제 밑으로 동생이라도 하나 낳아주셨다면 좋았겠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했어요. 비빌 언덕도 없이 엄마 아빠 힘만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려니 늘 돈에 쪼들리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살림이 조금 나아진 건 엄마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 엄마랑 아빠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제 막 젖을 땐 저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빠 혼자벌이로는 좀처럼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려니 제가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가족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건 다름 아닌 세탁소 아주머니였어요. 젊은 사람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나도 딸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애기 엄마 마음 잘 알아. 옛말에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이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침에 출근할 때 데려다 놨다가 퇴근길에 데려가. 애 기저귀랑 분유도 좀 가져다 놓고. 돈은 무슨.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얼른 사글세 빵이나 면하라고. 애 크면 지 방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벌어서 얼른 방 2개짜리로 이사 가. 동네 세탁소 아주머니는 요즘 말로 치면 돌봄비도 받지 않고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세탁소에 드나들면서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철마다 옷이랑 구두 등을 선물하셨어요. 지금이야 아파트마다 어린이집도 설치돼 있고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건 꿈도 못 꿨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한 탓에 세탁소 아주머니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친할머니이자 외할머니 같은 분이라서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할머니라고 부르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세탁소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도 매년 인사드리러 갈 정도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갔다가 가족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미국에 사는 동안 우리 엄마가 전화로 혜원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네가 얼마나 궁금했나 몰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외손주 걱정보다 네 걱정을 더 하셨다니까. 형제가 없어서 늘 혼자 지내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세탁소 아주머니 딸도 알 정도로 어린 시절 저는 많이 외롭게 보냈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지긋지긋한 외로움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제 남편은 저와는 달리 대가족 속에서 자랐거든요. 형제가 무려 5이나 되니 또래들보다 더 북적이며 살아온 셈이었죠. 위로 형이 하나, 누나가 2,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는 남편은 결혼 상대자로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형제가 많다는 건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거기도 하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선 그리 탐탁지 않은 조건이죠.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집안의 식구들이 바글바글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저로서는 처음 접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처럼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제게 집중됐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들 주시했어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식구가 많아서 정신없지? 외동이라고 하던데 처음엔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불편할 거다.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고 북적이면서 사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겠니? 그게 다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다 생각해라.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 통해서 정육점을 하며 5남매를 키우신 어머님은 딱 봐도 만만찮은 인상이었어요. 거친 손처럼 말투도 투박하고 교양과는 담싸한 것 같은 분이셨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었죠. 내 아들이 데려온 여잔데 내가 뭘 더 따지고 들겠냐? 난 내 아들 안목을 믿는다. 그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면 되지 않겠니? 며느리니 시어머니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도 이제 내 자식이다 생각할란다. 그러니 너도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 말고 친정엄마라고 생각해라.
그때는 그 말이 저도 자식처럼 아껴주겠다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시댁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나중에야 제가 말 뜻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걸 알았지만요. 당시 저는 입시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막 재학원 차린 때였는데 학원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댁 경조사라면 빠지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아직은 낯선 아주버님과 시누이 시동생 틈에서 겉돌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먼저 다가가려 노력도 했고요. 그런 덕분인지 손이 동서보다 시댁 식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자기 친언니보다도 저랑 더 가까워졌고요. 심지어 연애 상담까지 저랑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다행히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원이 동네에서 금방 자리를 잡은 덕에 또래들에 비해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어요. 남편 월급보다 4~5배는 더 벌었으니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니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지고 시댁에도 많이 퍼주게 되더라고요. 친정에 안마의자를 놓아드릴 때면 똑같은 걸로 시어머님 댁에도 놔드리고 친정엄마 구두를 사드릴 때면 시어머니께도 똑같은 브랜드로 하나 사드리곤 했어요. 네 엄마 내 엄마 가릴 거 없이 모두 내 부모다 생각하고 대했죠. 오히려 시댁엔 시누이 시동생도 있어서 내 친정보다 더 주면 더 줬지 절대 덜 주지 않고 살았어요. 주변에선 시댁에 잘하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봤자 내가 어려울 땐 시댁은 남이고 친정밖에 없다며 친정에 잘하라고 했지만 그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곁에서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제가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는 게 고마웠는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든 잘 될 때는 다 좋지만 안 될 때가 문제잖아요. 학원을 차리고 1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잘 운영해 나가던 저는 한 번도 강사들 월급 날짜를 어긴 적 없었어요. 시험 기간에 보강을 해주는 강사들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도 지급하고 학생들 성적을 많이 올린 강사들한테도 그에 맞게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학원에 들어온 강사들은 초창기 멤버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원장과 강사들 간에도 유대관계가 끈끈했어요. 처음엔 학원을 열 때는 4층 건물 중 2층만 사용을 했었는데 학생 수가 늘고 과목이 늘어나면서 이후에는 1층을 제외한 2, 3, 4층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다 학원을 연 지 8년차에 들어서는 때였는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박 원장, 이참에 이 건물 자기가 사지 그래. 여기 건물주가 미국에 살잖아. 이 건물이 그의 노후자금으로 사둔 거였는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나 보더라고. 나한테 마땅한 작자 있으면 팔아달라네. 그동안 이 동네 학부모들 돈 다 쓸어 담았는데 이런 건물 하나 못 사겠어? 자기 여기서 돈 많이 번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그동안 많이 벌기는 했지만 이래저래 나간 돈도 많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건물을 인수하려면 은행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수익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상의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지 뭐해요. 꼭 지금 사야 되는 거래? 아니, 실은 형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알다시피 형 희망퇴직자 명단에 올랐잖아.
내년이면 성우 대학 들어가고 성민이도 고3인데 한창 벌어야 할 때에 왜 그런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배달 전문 도시락집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형 퇴직금이랑 가진 거 털어서 하겠다는데 딱 1억 정도가 부족하다네. 학원 건물이야.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라면 일단 형 도시락집 하는데 빌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솔직히 빌려주기 싫었어요. 내 건물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아주버님 가게를 차려줘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는 게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한테 아주버님네 두 아들은 조카, 그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이죠. 우리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할 때 가장 많이 위로를 해주었던 것도 손이 형님이었고 우울증으로 한창 고생하던 저를 웃게 해준 것도 바로 형님네 둘째 아이였어요. 형님이 둘째 아들은 저 준다는 농담을 하실 정도로 둘째 성민이가 저를 잘 따랐거든요. 그 녀석을 생각하니 내가 건물주가 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살짝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건물주의 꿈은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아주버님네 도시락집 차리는데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고 1억을 내준 거야? 아니, 부모 형제간에도 돈이 오갈 땐 차용증이라도 한 장 쓰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그냥 돈을 줘? 에이, 장모님도 우리 형이 그런 거 떼어먹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장모님이 이러시면 저 좀 서운해요. 장서방, 자네가 서운한데도 어쩔 수 없네. 돈 앞에선 원래가 그런 거야.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법인데. 암튼 지금이라도 차용증은 한 장 받아둬. 그게 맞아. 평소엔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던 엄마가 그때는 웬일인지 차용증을 쓰라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기분이 상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툴툴거렸어요.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 일인데 남대하듯 차용증 쓰라는 말부터 꺼내시고 말이야. 나 이번 일로 장모님한테 많이 실망했어.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차용증이란 게 상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깟거 한 장 쓰는 게 무슨 대수라고. 안 그래? 하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차용증 때문에 시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결국 차용증은 받았지만 그 일로 큰 집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호기롭게 시작했던 아주버님의 도시락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주변에 도시락집이 없어서 근처 사무실이나 가정집 배달로 근근히 매출은 나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반전이 되고 말았어요. 승승장구하던 제 학원은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원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를 접어야 할 기로에 놓여있던 아주버님 도시락 가게는 소위 말해 대박이 나고 말았죠. 왜 그때 배달 전문 식당들은 꽤 돈을 벌었잖아요. 학원 문을 닫는 시간이 길어지고 강사들 월급까지 한동안 지급했던 저는 하루가 다르게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러는 과정에 은행 대출금 압박까지 받게 되어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빌려드린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려고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되려 죽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재수씨, 우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죽을 판이라니까요. 그리고
돈 빌려준 지 3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큰 돈을 달라고 하면 당장 우리가 어쩝니까? 아주버님, 당장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라도 먼저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원은 벌써 2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지만 아주버님네 도시락 가게는 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이한테도 요즘 매출 덕분에 살맛 난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 자식은 재수 씨한테 뭘 그런 소리까지 다 한답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며칠 반짝한 것 뿐이에요. 우리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을 맛이라고요. 아무튼 난 당장 그 돈 해줄 여력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안 그래도 배달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아주버님은 좀 전까지 장사 안 된다고 징징거리더니 배달에 밀려서 바쁘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순간 엄마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던 그 말이죠. 그 후로도 몇 차례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차례로 전화해 제게 한 소리씩 하더란 거예요. 큰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 딸은 6년 내내 우리 학원에서 공짜로 수업 듣게 할 때는 그렇게 저한테 나긋나긋 하던 사람이 자기네 오빠한테 빌려준 돈 달라 그랬다고 저를 아주 천하게 상스러운 돈벌레 취급을 하더라고요. 돈 앞에선 형제도 없냐면서요. 그래놓고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큰 시누이 전화를 받고 골이 지끈거리는데 몇 분 뒤 막내 시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우리 지킬 건 지키고 살자고요. 어떻게 우리 큰오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는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우리는요, 자라면서 한 번도 큰오빠한테 막말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예의죠. 언니는 학원 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예의도 없어요? 언니,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러나 몰라도 사람 말은 한쪽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유치원 애들이 싸워도 양쪽 말은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요. 저 아주버님한테 못할 말 한 거 없고 예의 없게 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훈계질 하려거든 똑똑히 알고 하라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성질이 나서 도저히 전화기를 붙들고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호통부터 치시더라고요. 예,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돈 떨어지니까 미천이 드러나는구나. 돈 빌려줄 때는 그렇게 생색내더니 안 그래도 살기 힘든 큰애한테 전화해선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며? 넌 돈 앞에선 손윗사람도 안 보이는 거냐? 어떻게 시아주버니한테 욕지거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제정신이야? 네 친정에선 자식 교육을 그렇게 했나 몰라도 난 애들 그렇게 안 키웠다. 비록 시장통에서 장사는 했어도 형제간에 우애 있고 위아래 구분할 줄 알게 키웠어.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 형제끼리 분란을 일으키는 거냐? 네가 뭔데? 어머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언제 아주버님한테 욕지거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저 정말 안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제 사정이 어떤지 아시기나 하고 그러세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키워온 학원 다 날아갈 판이라고요. 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지난 2년간 아주버님 가게에 월 매출이 얼만지 어머님이 아시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냐고요.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 힘들 땐 다들 모른 척 하시는 건데요? 저요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시댁 일이라면 내일처럼 발벗고 뛰어다녔어요. 아주버님네 전세 보증금 몰랐다고 한 걱정할 때 저 받을 생각도 않고 3천만 원 바로 보내드렸고요. 도련님 장가 갈 때도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나 해줬어요. 그뿐인가요? 어머님 임플란트 할 때도 다들 형편 어렵다고 해서 제가 해드렸죠. 막내 아가씨 대학 등록금도 제가 다 내줬잖아요. 이 정도 해줬으면 저 힘들 때 누구 하나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쩜 다들 이러냐고요. 남도 아니고 허구한 날 얼굴 보고 살 가족들이 어떻게 남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냐고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끝내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힘들고 서운해서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한참을 우는 사이 어머님이 전화를 끊으셨는지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통화로 진이 다 빠져서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남편이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꺼진 채 제가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더니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남편이 겉옷만 옷걸이에 걸어두곤 방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간 자리에선 갈비구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더군요. 저희 시댁에선 자주 형제들이 모여 어머님이 재워주신 양념갈비를 구워 먹곤 하는데 딱 그 냄새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금 집에 들어왔어. 집사람? 안방 불도 꺼져 있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네.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마음이 어려서 우리 형제들이 몇 마디 쏘아붙이면 바로 꼬리 내릴 사람이라고. 형, 그 돈 천천히 갚아도 돼. 뭐 정 힘들면 학원 정리하겠지 뭐. 형수님한테도 그렇게 전해. 힘들면 형이 힘들지 우리가 힘든가. 우린 딸린 자식도 없는데. 아, 그리고 아까 엄마 집에서 먹은 더덕장아찌 말이야. 그거 맛있더라. 형수님 친정에서 가져온 거야? 다음 주에 모일 때도 그거 꼭 가져와. 맞다. 아까 엄마가 했던 말 말이야. 위장이혼. 그거 꼭 해야 돼? 아니, 저 사람 앞으로 빚이 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위장이혼까지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엄마가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건 나도 알지. 에이, 몰라. 암튼 난 그 말 못하니까 엄마 보고 하라 그래. 형, 난 모르는 거다. 알았지? 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작당을 벌였던 거더라고요. 지네 엄마 집에 모여서 고기 구워 처먹으면서 순번 정해가며 저한테 전화해 일부러 사람 속을 뒤집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순순히 꼬리 내리고 1억 포기할까 봐서요. 거기다 위장이혼이라뇨. 지들 힘들 땐 내 돈 알차게 빼먹고는 나 힘들어지니까 바로 손절하는 인간들이라니. 정말 인간 말종 같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의 통화를 듣고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일단 최악의 상황인 이혼부터 염두하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했더니 끝낼 때 끝내더라도 받을 건 받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시댁으로 들어간 제 돈부터 항목을 만들어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보낸 증거자료가 될 은행 이체 내역과 문자, 톡 내용 등을 파일에 꼼꼼히 정리해 두었죠.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제 눈치를 보시는 걸 보니 위장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영양가 없는 말들로 말을 트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 말은 니들 보고 진짜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짜 이혼을 하라는 거야. 왜 있잖니? 위장 이혼인가 뭔가. 너 학원 정리해도 빚이 3억이 넘는다며. 그거 차압이라도 들어오면 당장 니들 어디서 살 거냐? 그러니까 돈 되는 건 우리 용석이 앞으로 해두고 넌 몸만 나갔다가 빚 정리되면 다시 합치란 얘기야. 집이랑 차는 살려야 하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저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왜 못하겠다는 거냐? 그럼 넌 지옥불에 내 아들까지 끼고 들어가서 죽겠다 이거냐?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참. 죽긴 누가 죽어요. 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이혼 서류에 사인은 할게요. 하지만 집이랑 차 그의 명의로 못 바꿔줘요. 그거 지금 바꾸면 바로 추적 들어와요. 그땐 그의 퇴직금까지 털릴지 모르는데 위험하게 그런 짓을 왜 해요? 자기 아들 퇴직금까지 뺏길지 모른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일단 이 집 팔아서 그이랑 나누고 제 몫으로는 급한 불부터 끌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차차 나눠서 갚을 거예요. 그럼 우리 용석이한테 피해는 없는 거지? 너 똑바로 말해야 된다. 내가 늙고 무식하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네. 아,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이건 어머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댁 도련님, 형님, 그리고 막내 아가씨한테 들어간 제 돈이에요. 아무리 서류상 이혼이라고는 해도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해야죠.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사인 안 해요. 그냥 내 남편 끌어안고 자폭할래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자폭을 하다니. 그래, 그게 다 얼마냐? 2억 8천? 너 지금 이혼 앞세요 돈벌이 할 셈이냐? 우리가 언제 네 돈을 이렇게나 가져갔다고 그래? 이게 아주 늙은이 앞에 두고 사기치려고 드네? 어머님, 사기라뇨. 저 이래봬도 수학 강사 출신이에요. 이 정도 계산은 암산으로도 다 한다고요. 여기 내역서랑 이체 날짜, 이체 확인서 다 있잖아요. 이거 법정에 들고 가면 다 증거로 채택되는 것들이에요. 일시불로 주기 어려우시면 집 팔 때 그의 몫으로 줄 돈에서 까고 드릴게요. 그걸로도 안 되면 할부로 해드리고요. 암튼 어머님이 책임지고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어머님 사인 하나 해주시고요. 지장 찍어주세요. 이건 어머님이 이 내역서대로 이행해 주시겠다는 각서예요. 우리 사이에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에 제가 내미는 여러 장을 각서에 사인과 지장을 찍으셨어요.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내가 어머님의 요구에 못 이겨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놀란 척을 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는 저는 친정에, 남편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학원 간판을 떼는 날이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한쪽 팔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 누구도 위로의 전화 한 통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몇 가지 집기를 챙겨 친정아빠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지난 10여 년간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 학원은 문을 닫았고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을 당한 채 이혼까지 했으니까요.
친정에 돌아온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선 거예요. 이미 남편과 이혼할 때 집 정리를 다 끝낸 터라 바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 뒤 잔금까지 받았어요. 잔금을 받던 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바로 왔더라고요. 돈 받을 걸 생각하곤 신이 나서 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집을 살 때 들어갔던 남편 돈과 제 돈, 그리고 일전에 시어머니가 약속했던 돈을 계산해 봤더니 남편한테 줄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4,800만 원을 제가 더 받아야 할 판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그 돈을 왜 우리 집값에서 빼? 형이 빌린 돈이야. 나중에 형한테 천천히 받으면 되고. 누나랑 용민이랑 용이가 빌린 건 걔들한테 받아야지. 각서엔 엄마가 사인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난 이거 용납 못해. 그러게, 이혼하자는 말을 왜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어머님을 시켰어. 어머님이 자기 대리인으로 와서 대리인으로 사인까지 하신 거야. 설마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까지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고 시침이 뗄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나 자기가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는 거 방에서 다 들었으니까. 넌 네 결혼 생활 끝내는 순간에도 남의 힘 빌려서 하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네 재산도 남의 손 빌려서 날렸다고 생각해. 아, 날린 건 아니지. 다들 피가 섞인 네 형제들이 해먹은 거니까. 나머지 4,800은 원한다면 할부로 해줄게. 당신이 안 갚으면 당신 어머니 집으로 차 앞딱지 붙이러 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럼 나 먼저 간다? 그렇게 저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돌싱이 되었어요. 있는 돈 싹싹 긁어서 빚을 갚고 다시 학원 강사 생활을 시작했죠. 원장으로 있다가 직접 강의를 뛰려니 처음 몇 주 동안은 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도 늘 배도라지 즙과 목캔디를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제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들은 하나같이 저의 재기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학원 소개도 해주고 고액 과외자리도 연결해 주었거든요. 그 덕에 2년 가까이 수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꽤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10년간 학원을 했던 그 자리에 말이죠. 제가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몇 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세상 참 좁다고 하더니 글쎄 미국에 산다던 그 건물 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오래전 어린 저를 맡아 키워주셨던 슈퍼집 아주머니 딸이 바로 건물주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제 사정을 전해드는 건물주는 3년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이후에 돈을 많이 벌면 저보고 건물을 사라고 하시면서요. 다시 예전에 같이 일하던 강사들도 모두 돌아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원을 열던 그날. 간판을 떼던 날과는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어요. 세상엔 악연도 있지만 선연도 분명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다시 열고 며칠이 지나자 제 인생 최고의 악연 2인방이 원장실로 찾아온 거예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남편은 연신 립서비스를 해가며 제가 재기할 줄 알았다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았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백에서 승용차 카탈로그를 꺼내 보이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학원도 다시 열었겠다. 이참에 차 좀 바꾸지 그러니? 지금 용석이 차는 오래돼서
시끄럽고 승차감이 안 좋더라. 기왕 바꿀 거 수입 전기차로 바꾸는 게 어떠니? 이름이 뭐라더라? 테리? 아닌데 용서가. 아까 뭐라 그랬었지? 아이, 엄마도 참. 테슬라. 아, 그래. 암튼 그거 내가 너 바쁠까봐 요 모델 결정해왔다. 한번 봐라. 딱 봐도 남편이 자기 엄마를 시켜 차 바꿔달란 소리를 하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30 넘은 사람은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하긴 이혼도 지 엄마 시켜서 하는 놈이니 알만하죠. 어머님, 이제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저 아주머니, 아시다시피 아주머니 아들과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젠 암남인 건데 여기 와서 저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정영석 씨, 내가 하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아직도 내 명의의 차를 타고 있었나 보네요. 마침 잘 됐네요. 이참에 팔아버리고 정리해야겠어요. 차키 이리 주세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연히 위장 이혼을 했던 거라는 거 몰라? 서류상엔 자기랑 내가 남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린 엄연히 부부 사이라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뭐? 아주머니? 이 사람이 못 본 사이에 약을 먹었나? 여보는 누가 네 여보니? 그리고 서류상 남남이면 실제로도 남남인 거지. 우리가 무슨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했다고 위장이혼을 하니? 너 내 앞으로 빚 3억 5천 생기자마자 너한테 피해갈까봐 바로 나랑 손절한 놈이잖아. 그게 무슨 부부야? 남이지.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다 끝냈는데 왜 아직까지 질척이는 건데? 네 성격이 구질구질한 건 알지만 이혼한 전처한테까지 찾아와 이러면 곤란하지. 너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잖아. 우리 제발 다 끝난 마당에 이러지 말자. 내 말 알아들었으면 차 켜놓고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구질구질한 남편과 염치 없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학원에서 쫓겨났고 그나마 저 몰래 타고 다니던 차도 뺏긴 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원장이자 수학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걸 잃고 마음도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살아있기에 또다시 발걸음 내디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도록 노력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